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고 네. 반면에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캠프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페이스북에 부산영화제 담당이 아니었다. 상영을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전 부시장은 2014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영화제 담당을 한 것은 파악해보니까 2014년 연말까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이 된 다이빙벨 상영은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이었던 거죠. 네, 그 담당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반박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담당이 맞았군요. 네, 영화제 담당이 바뀐 건 그 다음에 1월 1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다이빙벨 상영을 막았다. 이 부분은요. 논란의 당사자들이 당시에 함께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은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문체부가 당시에 부산시에 상영을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황상 압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전 부시장은 의견을 나눈 것이다. 압력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볼까요? 네,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네. 청원경찰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 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게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네.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네.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다이빙벨 상영 관련 압력, 이건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청원경찰 사망 관련, 이건 관련성을 뚜렷하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 없이 이제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더 이제 인사 검증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첫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신 김광두. 자, 문재인 캠프에서 오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이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띄웠던 사실상의 싱크탱크인데요. 예. 사실상 김종인 전 의원의 탈당한 그 빈자리를 김광두 원장이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당시에 김광두 위원장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경제 가정교사 이렇게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대학 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유명한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시면 자, 김광두 원장 가정교사 5인방이라고 주목을 했고 그 5인방 중에 잘 보시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안종범 전 수석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기조를 폐기하면서 멀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영선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연정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경제교사를 김종인 전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려온 거는 정작 일관된 논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뭐 뉴스가 다시 된 게 옛날에도 이 뉴스는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김 원장이 과거 이제 어느 기업에서 사실 그 어느 기업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죠. 지금 굉장히 좀 그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차량 의전 제공 이걸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데 예. 뭐 공항에 간다든지 지방 강연을 갈 때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참고로 이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사의 주필이 사장 연임 의혹, 로비 의혹에 쌓여있던 바로 그 회사인데요. 예. 자, 이 차량 편의 제공 의혹은 이미 2년 전에 한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와 있었고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오늘 또 뒤늦게 논란이 일자 직접 이렇게 캠프 측에서는 자, 김광두 원장이 두고두고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라고 입장을 밝혀왔고요. 예. 김 원장도 직접 저에게 이와 비슷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문 전 대표 측은 영입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추가된 셈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탄핵 나비 효과. 자, 지난 10일이었죠. 탄핵 심판 당일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정미 재판관의 이 헤어롤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헤어롤보다 더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직접 한번 보시죠. 예. How do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And what will it mean for?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Pardon me. 예.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놓쳐가지고 처음 봤는데 아무튼 잘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인터넷 조회수가 뭐 1억 번이 넘었다면서요? 1억 번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학교에서 관련 인터뷰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부산대 교수인데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인데 부산대에서 관련된 사실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예. 사실상 탄핵 월드스타로 등극을 한 건데 어떤 그 꽁트적인 짜임새라든가 기승전결 같은 게 마치 연출한 것처럼 완벽하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많고 해외에서 각종 패러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영국 신문인데 자국 총리, 메이 총리인 것 같은데요. 자국 정치 상황 저렇게 패러디하기도 했었고 예. 또 미국 코미디 방송에서도 저렇게 지미 펄론이죠. 저렇게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또 이렇게 보시면 쇼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또 애기 트럼프 저 뒤에 코네이 예. 고문도 있죠. 저런 식으로 각종 패러디물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심상찮은 심상정. 예. 원래 오늘 저희가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도하는 날이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대행이 포함된 조사를 저희가 보내드리기 못하는 수는 없죠.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 보시면 정의당 5.2, 바른정당 4.8로 정의당이 바른정당을 간발의 차지만 좀 더 앞서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오차범위인데 정의당이 상승했다기보다는 바른정당의 좀 하락세가 원인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예. 자, 이 대목에서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했던 발언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두 번 예. 이상 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예. 그 수치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예,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 약간의 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또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유승민 의원은 본인 지지율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 다시 한번 지지율을 좀 보시면 예. 다자대결 5명을 가정한 다자대결을 했을 때 민주당 문재인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나왔다는 것을 상정했을 때 예. 다자대결 구도를 보시면 뭐 대략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7.4%로 4위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과 좀 겹친다는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예. 뭐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본인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의원은 글쎄요. 저희 뉴스룸에도 지난번에 나왔었고 얼마 전에 이어서 또 썰전에서도 나가서 화제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영향을 끼쳤는지 그건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쪽 지방에서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뉴스 끝나면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정치 부분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ent to those who closed the open door and turn in the key. And spoke to those inside. 안지현 씨.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남궁 기자도 나와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소셜 라이브가 어제부터 매일 이제 방송이 됩니다. 마이크를 이건 여기서 두시고 마이크를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같이 쓸까요? 아니야. 이건 안지현 씨가 쓰고. 예, 여기 잠깐 들려줄래요? 네. 매일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네. 사회부, 정치부, 사회부, 정치부. 네. 어저께 사회부 친구들이 와서 정치부하고 굉장히 그 경쟁 구도라고 얘기하던데 왜 웃습니까? 좋은 경쟁일 것 같고요. 근데 조만간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경쟁을 해도 뭐 저희가 너끈히. 아, 그런가? 알았습니다. 보고 있을 텐데 분발하겠죠. 네. 안지현 씨는 여기서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인가요? 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처음 드릴까 좀 고심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꼽은 질문이 어쨌거나 황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라인업이 됐는데 그동안 대선 주자들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지금 이 순간 딱 있을까요? 그 대선 주자들과의 인터뷰는 뭐 모든 인터뷰가 다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그 미묘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제가 그런 질문에는 다 똑같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손 선배의 기억에 몇 가지 중에서 꼭 집어서 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것들을 보니까 이슈가 됐던 것들 보니까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이슈가 됐었더라고요. 특히 2012년, 2004년 두 차례 크게 좀 이슈가 됐던데 당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004년 인터뷰는 그때 총선 앞두고 했던 인터뷰죠. 네. 예. 싸우자는 건가요? 이런 당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경제 난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늘 경제 난국이군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경제 난국이었는데 그 경제 난국을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인터뷰한 걸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어떤 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른바 이제 콘텍스트니까 실제로 다 들어서 그 맥락까지 다 이렇게 들으면 더 심각한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당시 인터뷰가 그렇게까지 텍스트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심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박 전 대통령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텍스트만 옮겨놓은 거 보니까 정말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인데, 근데 그것도 제가 확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그걸 그냥 웃으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때 그 인터뷰는 지금 몇 년이 지난 건가요? 13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2년이요? 네, 대선 때? 2012년, 네, 인혁당 관련. 인혁당 판결 문제? 네네. 예. 그 얘기하려면 길어지는데 짧게라도 좀 들려주십시오. 짧게라도요. 최대한 축약해 보겠습니다. 9월 초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 EBS에서 하고 있는 킹메이커라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미국에 가 있었을 때예요. 잠깐 며칠 동안 출장으로. 근데 거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선 집중 그때 같이 하던 제작진이.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다. 시선 집중 제가 하던 프로그램과.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창 무슨 얘기가 돼 있었냐면 과거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논란이 되어 있었을 텐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지금 이 시점에 인터뷰를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걸 좀 스터디를 하고, 우리 제작진들도 스터디를 하고, 그래서 제가 돌아온 다음날 바로 인터뷰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 관련 뭐 뻔하죠. 사실 그 과거사 관련 좀 뭡니까, 5.16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등의. 근데 제가 좀 의외였던 것이 그 당시에 박 후보께서 그 전까지 유지해왔던 자세에서 전혀 바뀌지가 않아서, 그 인식이 바뀌었던 걸 보여주질 않아서 지금 왜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관련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잖아요. 뉴스맨들은 그렇잖아요. 남궁 기자도 그렇고 안 기자도 그렇고 뭔가 뉴스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나오면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인혁당 질문이었고, 그 결과는 제가 따로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굉장히 좀 더 크게 이슈가 되긴 했죠. 길어졌네. 예.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다 해야 되나? 예. 앞으로도 뉴스룸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예. 더 많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궁 기자가 노력해야 되겠죠? 네. 안지현 기자와. 예. 안나경 씨는 오늘 그냥 보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냥 다음번에는 반드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예. 자, 이제부터 소셜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저희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손 사장께, 손 앵커께 대선 주자 인터뷰 이런 것들 이야기했던 이유가 대선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대선 판세에서 제일 컸던 뉴스 뭘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한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지율 1등, 물론 전체 순위로 따지면 좀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는 1위를 달리던 후보가 갑자기 그만둔 건데, 이제 관심사는 뭘 것 같아요? 내가 보수 유권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기자는 뭐가 궁금해요? 이제 누구를 찍어야 되냐, 그렇죠. 이게 가장 궁금한 그런 게 이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안 기자도 그렇고 저도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 표심이 어디로 갈까? 맞습니다. 근데 지지율과 관련돼서 안 기자는 이전에 제가 시켜서
반기문 전 총장도 마크맨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지지율이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나요? 그때 황교안 총리한테 권한대행한테 가면서 그렇죠. 앞으로 정말 황대행이 더 어느 정도까지 오르냐 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관심사였는데요. 그때 대강의 수치가 아마 한 10% 중반대가 반기문 총장이었을 것이고, 네. 근데 원래는 황대행이 몇 퍼센트 정도 한 자릿수였는데 한 6에서 7%포인트 그렇죠. 올라가면서 12%까지 올라갔던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수 진영에서 기다리고 계신 구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걸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큰 것이고, 저희도 그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안 기자나 저나 취재를 해야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력한 다음 주자라고 보면 순서상 따져봤을 때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 다음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유승민 의원이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게 보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대행의 불출마. 현장에서 이게 홍준표 지사나 이 유승민 의원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과거 이 두 후보 주자 간에 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어서 사실 친박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이쪽으로 표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까 제가 뉴스룸 출연에서도 손앵커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후보가 원래 갑자기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비슷한, 아주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있다고 해도요, 주자가 있다고 해도 이 지지율이 100% 옮겨가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이 14, 5%였는데 반 전 총장이 갑자기 나오면서 황대행이 오른 거는 6, 7%가 올랐단 말입니다. 6, 7%포인트가 올랐단 네네. 말입니다. 이런 것들만 따져봐도 전체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그래서 더 중요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황대행의 지지층과 그러면 홍 지사의 지지층, 유 의원의 지지층이 결이 같은지를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뭐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좀 네네네.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원이 깊은 네. 홍 지사 측과 친박들은 좀 연원이 깊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사가 과거 기사인데 2007년 기사입니다. 이 사진이 이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이렇게 BBK 문서를 보고서 모두 날조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한나라당 당사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이때만 해도 홍 지사가 되게 젊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컬러가 잘 안 보이는데 뒤에 한나라당 당시 파란색을 쓰고 있을 때라서 이렇게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건데, 이게 박근혜 캠프, 당시 캠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만한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두 후보,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이 경선에서 다툴 때 이 BBK가 잘못됐다는 게 이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계속 입증하려던 과제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뒤늦게 11월에 돼서 이게 다 날조된 거다, 그러니까 BBK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 홍준표 이 지사가 얘기하면서 이 박근혜 캠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었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 때는 경선이 끝난 다음이라서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는 이미 본선에 진출을 못한 상태였죠. 본선에 진출했던 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아무튼 그 경선에서 최고 이슈가 됐던 BBK 문제를 마지막 본선에서 방어하는 최종 수비수가 누구였느냐? 홍 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친박 진영에서는 좋을 리가 없었고, 최근에도 사실은 이게 요즘 흘러와서도 험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양박? 양박. 아까는 뉴스룸에서는 손앵커께서 좀 얘기를 하기 뭐해서 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 기자가 양아치 친박이의 줄임말 양박이라는 말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지난달이었죠. 이 무죄 선고가 나면서 제가 뒤에 이제 커닝 페이퍼를 썼는데 이 박근혜, 그러니까 친박의 양아치 같은 친박, 이른바 양박이라고 하면서 이 박근혜 치맛자락을 잡던 친박은 괴멸할 것, 이런 큰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고, 당장 오늘만 해도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정치부 기자라면 거의 다 여권을 출입해본 기자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와 친박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다. 어울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친박 지지층들이 황대행을 밀었던 친박 지지층들이 넘어갈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네네. 그런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네. 또 뭐 그 당을 나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친박과의 갈등, 지난번에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못했던 네. 일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네네.
또 자료를 네, 그래서 예. 두 개의 신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2015년 6월 기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히 배신의 정치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원내 사령탑이라고, 꼭 당시 원내 사령탑이라고 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였거든요. 원내 사령탑을 꼭 집어서 이렇게 선거로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더 그 이후의 기사를 한번 보니까 2015년 11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해서 당시에 이 대구 물갈이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저도 또 이제 새누리당 당시 출입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게 그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한테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원내대표에서 밀어내니까 떠나는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헌법 1조 1항을 지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러면 둘 다 헌법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당했으니까 여러모로 뭐 격세지감인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황당의 높은 지지율이 보수 진영 내에서 높았던 지지율이 아마 단순하게 홍 지사나 유 의원한테 흘러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친박 내에서는 다른 후보 찾아야 된다. 뭐 누구 얘기 들었어요, 양 기자는? 저는 뭐 김황식 전 총리 찾으러 다닌다, 잡으러 다닌다라는 네.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걸출한 주자가 없어서 보수가 분열되다 보니까 각자 미는 사람이 달라서 걸출한 후보가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 그렇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같은 상황들이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새 사실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무기력하고 당 분위기에 따라서 무기력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발제가 별로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지금 좀 저희가 페이스북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조합이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해요. 손 선배보다 전 더 불편합니다. 지금 일문일답. 네. 예, 다음 보실까요? 예, 보시죠. 그래서 이제 황당 얘기에서 좀 넘어가자면, 황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놓고 못 쓴 게 있잖아요. 네, 예, 오늘 맞습니다. 여론조사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소개를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상 대결이라고 해서 이번 여론조사 때 이렇게 문재인 그 주자와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이랑 이렇게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후에 갑자기 1시쯤에 12시 한 20분쯤에 그렇죠. 그런 속보가 뜨면서 저희가 한번 크게 이걸 어떻게 이 표를 살릴 수 있느냐 했는데 못 살렸죠. 못 인공호흡을 했지만 살리지 못해서 CPR을 했어도 못 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얘기까지 안 기자 우리 저기 여론조사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죠. 제가 안 가르쳐서.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요. 네네. 언론사에서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하려면 그 돈을 들여서 이걸 했고, 안 기자가 아침부터 그러면 이제 여권의 1등인 황교안 대행이 박스권에 gat혀 있어서 네. 이게 여권의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발제를 했었죠. 기사 발제를 들어갈 뻔했는데 갑자기 기사가 날아가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날린 측면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고 뭔가 예측을 해야 되고. 네. 또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여론조사?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정기 여론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사실 이틀 동안 조사하는 것도 그 사이에 현안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로 좁혔거든요. 근데 하루로 좁히고도 또 그 사이에 또 막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긴급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전화를 돌려달라고 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해서 현안을 최대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해야 되냐, 후에 해야 되냐, 그 질문으로 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소환일을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급하게 그러면 그 현안을 넣은 건데, 그 현안에 넣은 거에서도 오늘 갑자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은 또 구문이 돼버려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론조사 그냥 숫자 쭉 나가고 하지만 그걸 만드는 정치부 뉴스의 이면 저희들 취재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여론조사가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대선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그 조사에 뭐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뭐 성실하게 임할 거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크게 저희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의 대처 부분 같은 것들 여론조사 소개 못 해드렸던 것들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 현안으로 4개의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환일자 통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잘한 조치다. 이런 것들이 7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또 소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소환 방식을 물어봤더니 공개 소환해야 된다는 게 69.5%. 보통은 이제 70% 이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 연령층이나 전 지역 대부분에서 과반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사용하지 못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시 소환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65%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아마 저희 여론조사는 전파를 타지 못했습니다만 국문이 되면서 이전에 나왔던 비슷한 여론들을 의식해서 박 대통령 측도 아마 뭐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아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당히 늦었지만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모습 정말로 국민이 마지막으로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대선 뒷얘기를 많이 들려드려야 될 것 같고 대선의 흐름들 짚어드리는 소셜 라이브로서 여러분들에게 뉴스 후에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텐데 하나 광고를 하면요. 저희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이게 쫙 조사 개요인데 100%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ARS와는 좀 다르게 약간 여론조사계에는 되게 품질이 좋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영 기자가 매주 정기 여론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발표를 하고 여론조사 읽어주는 기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는데 제가 오후에 이제 황대행이 불출마하면서 회사에 들어오면서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왜 이러지라는 자책을 하면서 왔는데 다음 주에는 꼭 기대해 주십시오. 끝날 때 다 돼서 갑자기 자책을 하다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뉴스룸 소셜 라이브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소식, 생생한 취재 뒷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